2013년 6월 25일 한번 상상해보세요. 전국의 은행 ATM 기계가 갑자기 돈을 뱉어내지 않고 TV를 켰더니 주요 방송사 화면이 그냥 새까맣게 꺼져 있습니다. 수백만 대의 컴퓨터가 동시에 먹통이 되어버린 상황. 이건 어떤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사실상 멈춰 세웠던 바로 그날의 기록입니다. 평범하고 나른했던 화요일 오후였죠. 바로 이 시간 2시 27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심장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혼란은 정말 순식간에 바로 이 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반 시설 중 두 축이죠. 바로 돈이 오가는 금융, 그리고 정보가 흐르는 언론. 이 두 곳이 동시에 마비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어요. 명백히 누군가가 계획한 공격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수많은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메시지입니다. 정말 섬뜩하죠? 해골 이미지와 함께 나타난 이 한 문장은 이 모든 사태가 누군가에 의해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사이버 테러라는 걸 세상에 알리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자, 그럼 그날 오후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대한민국에서는 대체 정확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우선 농협과 신한은행 같은 주요 은행의 ATM 기기와 온라인 뱅킹이 완전히 먹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KBS, MBC, YTN 같은 주요 방송사들의 방송 송출이 뚝 끊기고 화면은 그냥 암흑으로 변해버렸죠. 사무실과 가정의 PC들은 아예 부팅조차 되지 않았고요. 어쩌다 켜진다고 해도 우리를 맞이한 건 아까 보신 그 해골 이미지뿐이었습니다. 이 공격이 남긴 상처는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무려 48,000대가 넘는 PC와 서버가 파괴됐습니다. 이게 그냥 파일 몇 개가 지워진 수준이 아니고요. 하드디스크 자체가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망가져버린 겁니다. 말 그대로 벽돌이 된 거죠. 이 모든 걸 복구하고 정상화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였을까요? 추정치만 약 1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 번의 사이버 공격으로 발생한 최악의 경제적 손실로 기록됐죠. 피해가 여기서 끝났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텐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핵심 서비스인 인터넷 뱅킹을 열흘 넘게 재개하지 못했고요. 방송사들 역시 며칠 동안이나 정상적인 방송을 내보냈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엄청난 규모의 동시다발적 공격이 가능했을까요? 나중에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요.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교묘하고 정교한 방식이 사용됐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번 공격에 사용된 주 무기는 바로 와이퍼라는 종류의 악성 코드였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은 조크라였는데요. 이 악성 코드의 목적은 돈이 아니에요. 오직 완전한 파괴, 그 자체를 목적으로 설계됐습니다. 데이터를 인질로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싹 다 지워버리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랜섬웨어는 그래도 협상의 여지라도 있죠. 돈을 주면 데이터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 와이퍼는요? 그런 거 없습니다. 처음부터 데이터를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는 순수한 파괴 행위 그 자체입니다. 공격 방식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해커들은요, 우리가 믿고 쓰는 보안 소프트웨어, 예를 들면 백신 회사 같은 곳에 자동 업데이트 서버를 미리 해킹해서 장악해뒀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평소처럼 보안 업데이트 해야지 하고 버튼을 누르는 바로 그 순간 정상 파일과 함께 이 파괴용 악성 코드가 몰래 설치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컴퓨터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 거꾸로 내 시스템을 파괴하는 무기를 설치하는 셈이 된 거죠. 이건 해커들이 사용자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 즉 워터링홀을 감염시키고 소프트웨어 배포 과정, 즉 공급망 자체를 공격하는 아주 고도화된 기법이었습니다. 자, 공격 방식, 즉 어떻게가 밝혀졌습니다. 그러자 수사관들의 모든 관심은 이제 단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졌죠. 바로 누가 이런 짓을 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마비시킨 이 대담하고 파괴적인 공격, 과연 누가 배후에 있었을까요? 수많은 디지털 증거들이 아주 교묘하게 특정 국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악성 코드 이름부터가 다크 서울이었고요. 코드 내부를 뜯어보니까 북한에서만 쓰는 주석 방식이나 글꼴, 심지어 평양 표준시를 기준으로 한 흔적까지 발견됐죠. 게다가 공격 직전에 북한은 실제로 남한의 금융과 언론을 마비시키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일부 해외 전문가들은 오히려 반론을 제기했거든요. 증거들이 너무 노골적이라는 거예요. 마치 나 북한이요 라고 광고하는 것처럼 대놓고 흔적을 남겨서 진짜 범인이 북한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일종의 위장술일 수 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국과 미국 정부의 합동수사팀이 내린 공식 결론은 이 공격이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해커 부대, 바로 그 121국의 소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초기의 의심이 사실로 확정된 거죠. 자, 이렇게 범인까지 밝혀졌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2013년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 대규모 공격은 사실 훨씬 더 긴 전쟁 속에서 벌어진 하나의 전투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까요, 6월에 대규모 공격이 있기 석 달 전, 바로 3월 20일에도 거의 똑같은 방식의 소규모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월 공격은 6월의 본 공격을 위한 일종의 최종 리허설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공격들을 주도한 조직에게는 이제 이름이 붙었습니다. 바로 그 악명 높은 라자루스 그룹이죠.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은행을 공격하고 암호화폐를 훔치고 국방기술을 노리면서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다크 서울 사건은 대한민국에게 정말 아픈 예방주사 같은 거였습니다. 우리가 사이버 안보에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한 계기가 됐죠. 이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사령부가 대폭 강화되고 민간, 정부, 군이 함께 대응하는 합동 방어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2013년의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라 매일같이 사용하는 백신과 보안 프로그램, 즉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라고 가장 굳게 믿었던 그 도구들마저 공격의 통로, 즉 창으로 변할 수 있다면 과연 이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과 다른 많은 콘텐츠를 구독해주시면 저희를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